자, 첫 번째 짚어볼 얘기는요. 정말로 그 악마 같은 조두순이 떠오르는 그런 오싹하고 끔찍한 사건입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정말 말씀하셨던 것처럼 등골이 오싹해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10일 오후 9시 40분쯤 CCTV 건너편 집에서 한 남성이 집을 나섭니다. 네, 비도 추적추적 내리고 있는데요. 트럭이 지나가길 기다리고 남성이 길을 건넙니다. 이 한 손에는 커다란 자루가 들려 있는데요. 쓰레기 봉투를 버리러 나왔나 싶었지만 이 남성은 목적지가 있는 듯 계속해서 어디론가 향합니다. 그리고 약 20분쯤 뒤 동네 마실 가듯 나왔던 이 남성은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허허. 지금 저 남성, 저 상황만 보면은 아직까지는 어떤 범행이 일어나기 전 상황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이 대체 김윤희 프로파일러는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겁니까? 저 때가요, 10일 9시 40분경입니다. 50대 남성인데요. 이때 광주의 한 주택에 어머니, 50대 어머니와 8살 초등학생이 살고 있는 집에 침입을 합니다. 어허. 이때 50대 여성이요, 이렇게 TV를 보면서 졸고 있었는데요. 네. 이 남성이 침입해서 이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반항을 하겠죠. 이때 막 폭행을 하면서 기절을 시킵니다. 근데 이때 옆에 자고 있던 또 여학생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딸. 그 아이를 또 다시 성폭행을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이때 아이가 깨어나면서 이 남성을 깨물게 됩니다. 어허. 그러면서 이 아이는 또 도망을 가서 주민들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되는 건데요. 네. 이래서 주민들이 이 남성을 잡아서 경찰에 넘기게 됩니다. 네. 정말로요. 이게 범죄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상황이 현실로 닥쳤는데, 그런데요, 김동철 원장이 아이한테까지 저런 몹쓸 짓을 벌이라고 했으니 지금 아이는 진짜 얼마나 지금 놀랐을까. 트라우마가 남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너무 끔찍한 상황이라서 분명히 아이는 트라우마를 갖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트라우마가 이제 두 가지로 보면 하나는 엄마의 트라우마, 하나는 네. 이제 아이의 트라우마인데 엄마의 트라우마 같은 경우는 사실 안전한 내 집, 안전한 가옥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이제 가질 수 있습니다. 네. 가장 안전한 곳에서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는 상당히 클 거고요. 그리고 엄마는 기절을 했었고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 부분에 대한 트라우마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그리고 아이 역시 엄마가 폭행을 당하고 또 엄마가 기절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 두려움과 공포는 트라우마로 남고 오랫동안 아마 지속적인 치료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상황은 상당히 긴박합니다. 지금 이 집에 침입해서 두 모녀를 성폭행하려고 시도했던 남성. 그런데 과연 어떻게 됐을까? 당시에 최초에 신고했던 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도 시끄럽게 있나갖고 나 애가 없어. 그래서 내가 올라가 본 거지. 아줌마 하고 얘는 울고 올라가고 문 열자마자 얘가 내려오는 거야. 그래갖고 아저씨 모르는 사람이 와서 때린다고. 그러더만 이제 애가 나왔고 이상한 놈이 나를 막 때린다고 무섭다고. 시커먼 놈이 나오게 맥살을 딱 잡았지. 그게 안 놈이야. 여기 살던 놈이었어. 충격적인 내용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신유진 변호사님이 원래 거기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가해 남성이 이 주택에 살다가 이 다세대 주택이었거든요. 네. 다른 방에 세대로 살다가 지난해 불과 100m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갔고 아하, 네. 그리고 조사 결과 이 집 주위를 평소에 어슬렁거리는 그런 것도 많이 목격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주택의 구조를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러겠네요. 예, 담을 넘어서 열려있던 현관문을 통해서 들어온 네. 것입니다. 여기는 다세대 주택이었어요. 2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총 7가구가 살고 있는 다세대 주택이었는데 이 피의자가요, 여기에 살았던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건물, 집 구조를 훤히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뭔가 계획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로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럼요. 피해자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피해자 가족이요. 남편이 장시간 출장을 가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이미 가해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를 노렸었던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또 담을 어떻게 넘어가면은 내가 눈을 피할 수 있는지 살았기 때문에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 현관문을 종종 열어놓는다라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계획적 범죄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네. 당시에요, 이곳은, 지난 10일 저녁이면요, 광주에는 하필 또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비가 내리는 저녁이면 인적도 드물었겠죠? 혹시 그 날을 노렸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내용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면서요, 김기혁 아나운서. 네, 이 50대 남성 알고 보니 범행 당시에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아하. 이 남성은 전과가 7범인데요. 그러니까 성범죄는 3차례가 있었습니다. 2010년에 성범죄를 저질러서 징역 5년을 살고 나왔는데 네. 그리고 전자발찌 부착이 10년을 부여받았습니다. 네, 선고받았죠, 네. 네, 선고받았고 그리고 2015년 3월에 만기 출소한 뒤에는 또 전자발찌를 훼손을 해서 네. 8개월간 또 하기도 했습니다. 복역을. 네. 그렇게 성범죄 전력이 전과 7범 중에 성범죄 전력만 해도 전과 3범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성범죄가 이 사람한테는 습관, 이미 버릇이 된 거예요. 중독이 된 거예요. 그런데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이런 얘기 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도 또다시 흉악한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2015년에요. 전자발찌를 차고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53명이었습니다. 53명이었는데 2018년 작년 같은 경우는 83명으로 늘어납니다. 네. 이만큼 전자발찌를 차고 범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전자발찌가 효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규제하느냐가 문제인데요. 실제로 학원과나 학생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은 규제 대상이기 때문에 많이 감시 대상이 되지만 이와 같은 경우는 주택가, 자기가 살고 있는 인근 주택가이기 때문에 감시하는 면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하지만 이런 부분은 분명히 보완되어야 되는 부분인 거죠. 네. 여기가요, 지금 총체적 난국이에요. 이인철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여기가요, 저희가 알아봤더니, 이 범죄가 일어난 다세대택 지역이 법무부가 시행하는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 사업 대상지였대요. 그래서 예산 3억 원이 투입돼가지고 방범 카메라, 안전 비상벨, 도로 반사경 등이 설치된 지역이지만 그러면 뭐합니까? 안전이 뻥 뚫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전자발찌 부착의 취지가 이 성범죄를 재범을 예방하자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전혀 예방이 되지 않았거든요. 제가 몇 차례 강조를 했지만 네. 사건이 발생한 후에 범인을 검거한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범행을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 전자발찌를 부착했다는 건 충분히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는 걸 얘기는 했는데도 네. 이런 사고가 났다는 것은 뭔가 시스템이 정비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순간에도요, 엄마는요, 이 피의자가 한 차례 자신을 성폭행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친 상황에서 무차별 폭행을 해가지고 거의 반실신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피의자는, 이 짐승 같은 악마 같은 피의자는 바로 옆방, 방에서 자고 있던 그 소리에 놀라서 깬 8살 딸을 또 못된 짓을 하려다가 이 엄마가요, 정말 초인적 힘을 발휘한 거예요. 격투를 벌입니다. 이 남성, 자기 자신의 딸에게 몹쓸 짓을 한 남성에게 격투를 벌이면서, 그리고 딸에게 도망쳐라고 소리를 칩니다. 도망쳐라, 도망쳐라. 그 도망쳐라는 말을 뒤로 한 채 정말로 필사적으로 이 딸은 피의자, 범인의 몸을 일부를 깨문 채 그렇게 탈출을 했고, 때마침 앞서 신고하신 분 얘기 들으셨죠? 그런 비명소리를 듣고 1층에서 2층으로 올라오던 참이 있던 그 주민에게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 사람의 범행이 발각되게 됐는데, 그런데요, 정말로 이 사람이 현행범으로 검거는 됐는데, 김기혁 아나운서, 당시 이 사람이 내뱉었던 충격적인 말이 있다면서 뭡니까?
이 범행이 걸렸을 당시에는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애원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경찰이 결국에 출동을 해서 이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네. 체포 당시에 근데 이 남성은 이렇게 외칩니다. 정말 소름이 쫙 끼치는데요. 네. 나는 성폭행을 못한 미수범이다. 금방 교도소에서 출소할 것이다. 이거를 이제 모녀를 향해서 소리를 친 거죠.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얘기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그런 얘기 아니에요? 조두순 사건을 영화한 조두순 사건에서도요, 이런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관련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말하지 마세요. 되바라진 게 누굴 닮았나 했더니 이제 보니 아빠를 닮았네. 현명하게 잘 생각하세요. 내가 언제까지 여기 있을 것 같으세요? 언젠가는 나갑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네. 저렇게 하다 보니까 피해자들은요, 보복 범죄라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저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저 사람도 얼마 후에 이제 출소한다고 그렇죠. 하는데 그걸 막을 수 있는 장치가 거의 없거든요. 해봐야 뭐 보호관치라든지 뭐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는데 이번 사건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해도 계속해서 재범이 되니까 정말 큰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미수범이니까 금방 나온다는 말, 이 어처구니 없는 정말 천벌을 받을 만한 말을 내뱉었던 이 사람,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뭐라고 했을지 그 얘기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미수범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들어가도 얼마 안 살고 나온다 이렇게 했다는데 저희들이 조사할 때는 그런 말 한 적 없고 내가 잘못했다고. 신유진 변호사님, 실제로 이 사람이 내뱉었던 말처럼 나는 미수범이니까 오래 안 살고 나올 거야. 마치 두고 보자는 식으로 협박한 듯이 말을 했는데 네. 실제로 이 사람이 진짜로 얼마 안 살고 나와요. 이번에 검거됐는데.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미수범이지만 이게 필요적으로 감경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임의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지금 태도나 이 지금 범행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임의적으로 감경할 사안이 조금도 없고 아하. 그리고 2명 그리고 어머니와 딸을 동시에 같은 집에 침입해서 이거는 주거 침입 강간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더 가중처벌이 됩니다. 죄질이 안 좋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주거 침입을 했으니까. 네.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이라는 곳은 안전함을 느껴야 되는 공간인데 네. 이 내 집에 침입해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는 더 가중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요, 지금 보세요. 이인철 변호사님. 애초에는 그 주민분한테 제압이 됐을 때는 뭐라고 한지 아세요? 신고하지 말아주세요. 나 합의할게요. 이것도 말도 안 되지만 어쨌든 뻔뻔하게 체포되는 과정, 경찰에 와서 체포되니까 나 성폭행 미수한 거야. 성폭행 실행에 옮긴 게 아니라 미수한 거야. 나 얼마 안 살고 얼마 살지 않고 나와. 이런 얘기 했다가 또 조사 과정에서는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정말로 정말 죄들 불량합니다. 이렇게 교도소에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마치 이제 변호사처럼 법을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뭐 법을 잘 아는 측면도 있겠죠. 본인에 해당하는 그 사건이기 때문에. 근데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네. 미수범이라고 무조건 감경되는 것은 아니고요. 미수범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정말로 본인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자발적으로 범행을 중단하는 경우, 그걸 중지미수라고 하거든요. 그 경우에는 형을 좀 감면해 줍니다. 하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자발적으로 중지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중지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감경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라서 이 사람은 좀 더군다나 전과도 있고 굉장히 재질이 나쁘기 때문에 네. 심하게 처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요, 이 모녀는 안전한 보호시설로 일단 인계가 돼서 지금 이 심리적 안정, 그리고 폭행을 당했으니까 지금 그 상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심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이 내뱉었던 말, 그리고 그 조두순이 했던 말처럼 보복 범죄로부터 그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을 거예요. 반드시 우리 사회가 이 모녀를 반드시 막아주고 보호해준다, 지켜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김숙 씨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그런 충격적인 내용이 드러났어요. 김기혁 아나운서. 네, 김숙 씨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면서 우리 시청자들에게 많은 웃음을 또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는 남몰래 소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방송인 김숙 씨가 자신을 오랫동안 괴롭히던 스토커를 고소를 했습니다. 김숙의 소속사 측은 네. 김숙 씨를 향한 악의적인 비방과 스토킹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면서 최근 김숙의 자택을 찾아오기까지 하는 등 그 정도가 심해짐에 따라서 네. 당사자를 고소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이제 김숙 씨가 방송에 나와서 항상 밝은 얼굴, 웃는 얼굴만 있으니까 세상에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을 줄은 김윤희 프로파일은 꿈에도 몰랐잖아요, 지금 진짜 네, 실제로. 근데 이게 벌써 10개월 전부터 시작됐던 세상에. 겁니다. 그리고 또 스토커는 여성이었습니다. 아이고. 실제로 그냥 인터넷에 처음에는 김숙 씨가 진행하는 그런 라디오 게시판에 아마 음해성 글들을 올렸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네. 나중에는 방송하지 않은 인터넷 공간에도 김숙이 나를 감시하고 있다라는 글들을 올린 겁니다. 네. 근데 여기까지는 좀 참을 수 있었겠죠. 네. 하지만 자택에까지 침입을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소속사에서 이렇게 되면 연예인 보호 차원에서 안 되겠다 싶어서 스토커로서 경찰에 신고한 거고요. 실제로 지금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동철 원장님, 우리는 흔히 사회적인 선입견이 있어요. 스토킹은 반드시 이성이 이성에게 하는 게만 스토킹인지 알지만 이 동성 간에도 얼마나 그동안 고통스러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무려 10개월간 이렇게 스토킹을 당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지속적으로 3개월만 스토킹이 당해도 극도의 공포심이 분명히 만들어지고요. 그래요. 그리고 또 신경성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정신적인 문제도 생기고 신경성 문제라고 한다면 신체적으로 두통이라든지 뭐 소화의 문제라든가 네. 문제라든가 뭐 수면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고요. 네. 지금 아마 김숙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지만 공황장애도 스토킹으로 인해서 생겼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뭐 연예인들이라든지 방송인 보호 차원에서도 네. 이런 뭐 고소라든지 그리고 또 많은 댓글에서도 뭐 강경 대응에 대한 이제 응원의 물결을 준다고 했으니까 네. 아마 상당히 또 지지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요, 김기혁 아나운서 소속사 이제 소속사 입장에 이제 걱정되잖아요. 자기 이제 그 회사의 이제 그 유명한 연예인이기 때문에. 네. 그 안전도 걱정이 될 텐데, 소속사 관계자가 한 얘기가 있다면서요? 네, 소속사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해당 그 스토커는 이제 김숙이 진행하는 라디오 게시판을 비롯해서 다양한 인터넷 공간에서 그러니까 김숙이 자신을 감시한다는 등 뭔가 근거 없는 이야기를 퍼뜨렸다고 합니다. 김숙 씨가 왜 감시를 하겠어요? 선생님,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하죠. 네네. 지금 김숙 씨는 방송 본인 지금 스케줄 소화하기도 있는데 왜 그러니까요. 자신을 감시한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근거 없는 이야기를 퍼뜨리고. 그러니까요, 네네. 이게 어쨌든 김숙 씨가 이제 연예인으로서 좀 감내를 하려 했는데 최근에 자택으로까지 찾아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소속사 관계자 측에서는 연예인 보호 차원에서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도 한 것이라고 합니다. 김숙 씨가 이제 사실은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이제 방송에서 보면 뭐 걸크러쉬의 이제 뭐 이 대명사다 해가지고 씩씩한 모습 그런 모습만 이제 저희한테 보여주니까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 줄 꿈에도 몰랐을 텐데 세상 생각해 보세요. 집에까지 찾아온다면 얼마나 오싹하고 섬뜩할 거예요, 진짜. 이게 아마 결정적이었을 것 같아요. 이게 아마 바깥에서는 그래도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네. 사적인 공간이잖아요. 특히 연예인 같은 경우는 진짜 사적인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고 에너지를 충전하는데 그 부분까지 침범이 당했으면 내가 어디까지 침범을 당할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고요. 특히 걸크러쉬 이미지 때문에 이것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이 힘드셨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다음에 실제로 스토커의 얼굴을 모르다 보니까 뭐 어디서 촬영을 할 때도 저 사람이 누군지 그러네요. 스토커일 수도 있지 않은 맞아요. 불안감을 항상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인철 변호사님, 사실 이게 연예인이라고 무조건 유명세 치른다고 그냥 참 감내해야 될 문제는 아니에요. 진짜 연예인들 분들 중에서도 이 스토킹에 시달리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1988년에 김창완 씨가 굉장히 남성 스토킹으로부터 기억나요, 고통당해가지고 기억나요. 신고한 경우가 있고요. 네네. 김민종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토커가 집에 이제 인터폰을 부숴가지고 세상에, 맞아, 기억나요. 신고한 네. 경우도 있었는데 네. 이건 이제 일명 이제 사생팬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너무 이 연애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 보니까 이런 행위가 발생을 하는데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네. 그 연예인의 집에 몰래 침입을 해가지고 연예인이 딱 들어가 보니까 집에 침대 밑에
밑에 이제 그 팬이 이제 세상에. 있었다, 숨어 있었다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하니까 정말 이것은 팬이 아니라 그 사람을 괴롭히는 거잖아요. 네. 팬이라는 걸 그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해서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팬의 역할인데 그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팬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게 스릴러 영화도 아니고 정말 그게 현실에 있네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신유진 변호사님, 사실 김숙 씨처럼 그리고 앞서 얘기 나온 그런 연예인들만 스토킹 당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도 스토킹에 피해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지적이 많았어요. 스토킹에 대한 처벌이 너무 솜방망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았습니다. 예,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스토킹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만약에 스토킹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 폭행이나 주거 침입 그런 거에 이르지 않으면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고요. 그래서 2013년도에 네. 어떤 지속적인 괴롭힘이라고 해서 경범죄 처벌로 대상으로는 삼았는데 네. 이 경범죄 처벌이라는 거는 뭐 안표를 산다든지 뭐 흡연을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다든지 이 정도의 굉장히 경미한 범죄를 뭐 범죄라고 할 수도 없는 거를 규정하고 있고 네. 심지어 안표를 구매했을 때 경범죄 처벌법에 의한 그 벌금이 16만 원인데 네. 이 스토킹 행위에 의해서는 8만 원밖에 안 된다고 이게 합니다. 뭐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스토킹으로 고통받는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 8만 원요? 8만 원이 경범죄 처벌법으로 8만 원 내라고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아직도 법이라는 게요, 현실, 그 인식을 못 따라간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뉴스파이터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도 아직까지도 꿈쩍대지 않고 있어요. 그 스토킹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되보시기 바랍니다. 국회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정치권도 움직여야 됩니다. 정말로 이런 스토킹 고통으로 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범죄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가정 내에서 이런 비극이,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지난 7일 오전 8시쯤 경남 창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집의 가장이었던 60대 남성이 잠에서 깬 뒤에 갑자기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그 비명을 듣고 방에서 나온 딸에게도 흉기를 휘둘러서 무참히 세상에. 살해를 한 사건입니다. 네. 그러나 이 범행은 이틀이 지난 뒤에야 드러나게 됐는데요. 아이고. 그 이후에서까지 이제 말씀을 드릴까요? 네. 네. 일단은 네네 말씀하시죠. 네, 이틀 뒤에 알게 된 게 이 네. 사망한 아내가 연락이 되지 않자 아하. 지인이 집으로 찾아오게 된 겁니다. 네. 그때서야 범행이 발각이 된 거죠. 네. 네. 집에 이 한 가정 내에서요, 이런 비극이, 즉 아내와 딸에게 흉기를 무참히 휘둘러서 결국 아내와 딸 모두가 사망하고 말았는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김유희 프로파일러님? 이 사람은요, 지금 프로파일러들이 면담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과거를 가다 보면 한 6, 7년 전에 우울증으로 인해서 치료를 한 2개월 정도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아하, 네. 근데 지속적으로 받았던 건 아니었던 거죠. 네. 근데 지난해 회사를 퇴사를 하게 되면서 계속 집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본인이 어떤 환각에 시달리고 우울증 증상이 계속 오기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지난달 말에 이제 병원을 본인이 한번 찾게 되는데요. 그때 우울증의 진단을 받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때부터 아마 환각에 많이 시달렸다고 본인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기네 집에 낯선 남자가 들어와서 자기 아내와 딸과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환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살해를 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찰이 이 남성을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는데요. 당시 범행에 사용했던 흉기 2점도 고스란히 그 집에 있었다고 합니다. 범행 현장이 그 집안이 얼마나 끔찍했을지, 참혹한 현장이었을지는 정말 상상하기도 싫을 정도로 오싹합니다. 그런데 김기혁 아나운서, 네. 이 경찰 진술에서 경찰 잡힌 이후에 이 사람이 뭔가 자신의 범행 이유를 좀 말했을 거 아니, 뭐라고 했습니까 대체? 네, 이 사람 뭐 환청이 있고 환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네.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5월에 이 남성이 퇴직을 했는데 네. 퇴직 후에 경제 활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돈을 벌지 않아서 네. 아내가 재력이 있는 남자, 그러니까 노후가 잘 준비된 이 환청 속에 나오는 남자에게 네. 제가 할 것이 두려웠고 네. 그리고 아내와 딸이 자신을 무시했다.
제가 한다는 것은 다시 결혼한다는 얘기잖아요. 재혼. 예, 맞습니다. 네. 자신을 떠날까봐 이제 뭐 두려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네. 또 범행 후에 이제 이틀 후에 발각이 됐잖아요. 네. 근데 그 이틀 동안 이 남자는 화장실에 숨어 있었습니다. 어디 멀리 도망간 게 아니라. 예, 맞습니다. 네. 그 살해를 하고 화장실에 숨어 있었는데 그 이유도 물어보니 이 환청 속에 들리는 남성의 목소리가 지금 화장실에 들어가 있어라 라는 말을 듣고 네. 이틀 동안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고서 이틀 뒤에 지인이 찾아왔는데 본인은 일주일 정도가 지난 줄 알았는데 네. 알고 보니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경찰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상황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나갔을 때는 이미 신고자가 문을 열어달라고 해서 나와가지고 문을 열어준 상태였어요. 화장실에 숨어있던 건 자기 진술이에요. 아무도 확인한 사람은 없어요. 수사하기 전에 면담할 때 프로파일러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저희 공식적인 조사에서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본인이 지금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진술을 못해요. 지금 아직도 약간 좀 쇼크 상태에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저희가 몇 번에 걸쳐가지고 범행 동기를 물어봤는데 뭐 계속 뭐 외도 의심 뭐 계속 그런 식으로 가다가 맨 마지막에는 나도 모르겠다 귀신이 쓰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말았어요. 경찰에 신고하려고 해서 라고 진술합니다. 근데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우리도 딸내미하고 그닥 사이가 안 좋았다는 참고인 진술이 있어가지고 뭐 그런 게 좀 막 쌓였다가 그때 같이 폭발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경찰 얘기 중에요. 이 사람이 경찰 조사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귀신의 시인 것 같다. 자신의 행동이 귀신의 시인 것 같아서 나왔다는 뜻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프로파일러 면담 때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근 들어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게 됐다. 환청과 환각 증세. 뭔가 여기저기서 뭐 있지도 않은 얘기가 들린다는 얘기죠. 자기 귓가에는. 그러면서 자신이 잘 들어보세요. 자신이 집에 있는데 딸이 어떤 모르는 남자를 딸이 자신의 방에 들인다. 그게 보인다는 거, 헛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증세가 있다고 프로파일러 면담 때는 이런 얘기를 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김동철 원장님? 이게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뭐 다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네. 일단 뭐 저희들이 분석을 해본 이제 프로파일러들이 분석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겠지만 쇼크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쇼크 상태일 때는 다양한 말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프로파일러들도 그걸 아마 참작을 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우울증이 있으면 실제로 과대망상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환청이라든지 환각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도 저희들은 알아야 볼 필요는 있는 거고요. 네. 또 우울증이 계속 지속적으로 생기면 과대망상이나 공격성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아내와 딸이 상당히 본인에게 예를 든다면 모멸감을 느끼게 만들어졌을 수도 있고 네. 본인도 그 오랫동안 지속적인 생활에서 자존감이 상당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네. 갈등이 아마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말 중에 화장실에서 있었던 시간들이 되게 길었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이 부분들도 사실 망상장애라든지 과대망상이 있으면 네. 이 시간의 흐름이 사실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됩니다. 망상에 대한 부분, 네. 또 아니면 쇼크에 대한 부분,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되겠죠. 이게 분명히요, 지금 우리의 일반 상식으로는 이 사람의 행동이 납득이 안 되죠. 일단 범행 자체도 납득이 안 되지만 그 이후에 본 행동이 전혀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환청이 들리면서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후에 또다시 환청이 들렸다는 거예요. 김윤희 프로파일러 그 환청 내용이 지금 당장 화장실로 도망쳐서 거기에 꽁꽁 숨어 있어라 이렇게 했답니다. 근데 지금 환청이나 환시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도망가더라고 하더라도 그것의 무의식이 다 반영돼서 환청과 환시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다 다른 사람이 했어. 또 자기의 부인과 딸이 그렇게 외도를 했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다 다른 사람 때문이야. 누가 시켰어라고 네.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포인트라는 것은 우울증이라는 것이 실제로 있어서 환시와 환각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두 번째, 이 사람이 진짜 아까 형사가 말했듯이 진짜 가만히 있었는가, 뭔가 은폐할 시도는 없었는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바로 그 점에
이인철 변호사님, 이 사람의 말을 경찰이 고지고대로 다 믿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참고인 진술 중에 앞서 경찰 얘기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평소 이 사람이 딸과 그다지 사이가 안 좋았다더라 하는 참고인들의 진술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은 뭐 법정에서 이 사람 변호인이 이렇게 주장을 하겠죠. 정신질환이 있기 때문에 심신미약으로 강경해달라. 분명히 이렇게 주장할 겁니다. 아하. 하지만 이 사람의 진술대로 다 그렇게 무조건 강경되는 것은 아니고 네. 보통 이런 사람들은 이제 정신과 전문의 감정을 받게 되거든요. 정말로 근데 이 사람이 정신질환이 심해서 본인의 행동이 이런 심각한 범죄인지를 모르고 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심신미약이 되고 치료감화가 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일종의 핑계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오히려 형이 또 가중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 어제 구속이 됐어요. 보세요. 아내가 생계를 책임질 정도로 아내는 이 가정을 꾸려가 보려고 열심히 애를 쓰고 발버둥을 쳤던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데, 보세요. 딸과 잦은 다툼. 퇴직하는 게 물론 정신적으로 힘들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환청환식을 보여가지고 저런 아내와 딸에게 무참하게 이렇게 살해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이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신은 지금 환청환시를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법은 냉정합니다. 반드시 들여다볼 거고, 구속이 됐으면 신유진 변호사님이 어느 정도 형량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떤 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두 명을, 지금 자녀와 지금 아내를 두 명을 살해했기 때문에 이 살인죄인데, 이 살인죄의 죄질이 저는 매우 불량하다고 생각해요. 아하, 네. 이게 평소에 불화가 있었고, 네. 뭐 자신이 지금 나와서 하는 말들이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자기도 뭐 무서워서 죽으려고 자살 시도했는데 무서워서 못 죽었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귀신에 씌인 것 같다라든지,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우발적 범행이 동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거 환청이라든지 환시라든지 아까 경찰 말도 본인의 진술에 불과하고, 네. 뭐 자기가 화장실에 숨어 있었는지, 아니면 무서워서 계속 뭐 어떤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 범죄를 어떻게 은폐해야 될 것인가 골머리를 싸고 있었을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의 진술에만 의존해서 이 사람의 형량을 낮춰줄 수는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사실 두 사람을 이렇게 살해했다면은 네. 최소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아하. 어쨌든요, 지금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숨진 아내와 딸의 얘기를 들어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전적으로 이 사람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진실을 명명백백히 또 밝혀주기를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아마 잠시 뒤면은 영장 심사를 받으러 이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김기화 아나운서 오늘 오전 11시로 예정이 돼 있죠. 강지환 씨에 대해서는. 네, 맞습니다. 배우 강지환 씨가 오늘 오전 11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출석해서 구속 전에 피의자 신문을 받습니다. 네. 이 강지환 씨 사건은 개요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그럴까요?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지난 9일 소속사 직원들과 회식을 1차로 한 후에 2차로 외주업체 여성 2명과 경기도 광주 자신의 집으로 가서 술을 거기서 또 마십니다. 네. 그리고 이들이 이 2명, 여성 2명이 자고 있던 방에 이 강지환 씨가 들어가서 한 명을 성폭행하고 또 다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혹시 이인철 변호사님, 지금 저희가 성남의 이제 분당경찰서잖아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받게 되는데, 혹시 이동 거리 등을 감안했을 때 좀 거리가 저희가 좀 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법원하고 검찰은 바로 붙어 있습니다. 옆에 법원과 바로 검찰은? 보통은 네. 다 바로 붙어 있는데 경찰서랑은 상당한 거리가 띄어져 있는 게 일반적이에요. 바로 옆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보통 이제 호송 차량을 타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마 거리가 상당 부분 되기 때문에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차량에서 내려서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떤 네. 말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동 거리가 꽤 된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면 11시에 이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이른바 영장 실질 심사요. 뭐 늦게 도착하면 재판부한테 뭐 좋게 보일 리가 없으니까 뭐 일찍 나온다는 가정하면 대략 잠시 뒤면 좀 나온다 이렇게 좀 봐도 될까요? 이인철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그렇죠. 뭐 그만 늦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네. 보통 다 이제 스케줄 적어도 뭐 10에서 20분 정도, 빠르면 이제 30분 정도 나가기 때문에 11시라면 아마 제 생각 10시 반에서 네. 한 10시 50분 사이에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예상됩니다.
아마 이제 이 분당 경찰서에서는 아마 잠시 뒤에 좀 나갈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을 타고 성남 지원, 수원지방법원 성남 지원까지 가야 되는 시간, 그리고 또 가자마자 바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가서 또 대기를 해야 되니까 그런 시간까지 고려한다면 잠시 뒤면 강지환 씨가 이제 모습을 드러낼 것 같아요. 그런데 신유진 변호사님, 네. 긴급 체포되고 이제 48시간 이내에 이제 구속영장을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어제 오전쯤에 강지환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것은 우리가 추정이지만 뭔가 혐의 입증에 경찰에 뭔가 좀 자신감이 있다. 혹시 이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성폭행 범죄고 피해 네. 여성이 2명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을 해서 피해 여성들을 좀 보호하는 이런 네. 취지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부분도 있고 네. 그리고 피해 여성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랍니다. 네. 그래서 이 정황을 증거로 이게 거의 확실하다라는 그 심증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이런 거는 상당히 뭐 큰 의미는 없어 보이겠습니다만 이인철 변호사님 보실 때는 오늘 뭐 구속 여부 어떻게 좀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그거는 좀 애매하긴 한데요. 네. 많은 법조인들도 사실 좀 의견이 갈리긴 합니다. 이게 구속이 안 될 것 같다고 하는 게 조금 다수인 것 같고. 아, 그래요? 구속이 또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일단 안 될 가능성부터 하나 짚어볼까요? 왜 그럴까요? 구속이 안 그러면? 될 것 같다. 그럴 경우에는 일단은 피해자의 진술이 있지만 당시 정황이 확실하게 성폭행이 나는 정황 증거는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성이 일단은 2명이 같이 갔고 그다음에 이제 갇혀 있다고 신고를 직접 하지 않고 다른 사람 지인을 통해서 했고 또 이제 남자가 술에 만취했다고 하는데 그 상황에서 바로 신고하지 않고 나오지 않은 점 뭐 이런 점을 통해서 정황 증거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다른 반면에는 이거는 좀 정황 증거가 좀 확실하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네. 또 목격자도 있기 때문에 구속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오히려 사실은 이게 무슨 답정너 분위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반드시 오늘 뭐 이르면 오늘 밤 늦어도 내일 새벽에는 이제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계속 그 성남 지원에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특히 또 이제 강지환 씨를 아끼는 분들, 팬분들도 여전히 주목할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또 이제 주목해 볼 분이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여성들에 대해서 이른바 온라인상에서 이 인신공격성의 이제 내용이 나오면서 2차 가해를 지금 가하고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어요, 여성들에게. 실제로 어떤 것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네요. 강지환 씨도 지금 성폭행 여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온 것이 없고요. 네. 피해 여성들이 지금 뭐 꽃뱀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명확하게 지금 어떤 것도 증명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언론의 추측성 기사들만으로서 자신들이 추정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한테 명예훼손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또한 2차 피해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인철 변호사님 오늘 이제 영장 심사를 받게 되면 지금까지 경찰 조사에서도 강지환 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지금 말로 일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혹시 전략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이분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뭐 실제로 기억이 안 돼서 만취인 상태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전략일 수도 있는데 근데 아무리 술에 만취했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범행을 했으면 과연 기억이 안 나지 않을까? 뭐 그건 좀 의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좀 피하게 가기 위해서 만약에 성폭행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네. 만취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심신미약이기 때문에 혐을 강경하게 한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거는 뭐 여러 신체 감정이라든지 다른 전문가의 좀 의견을 좀 참고해서 판단해야 될 것으로 네. 보입니다. 자, 좀 긴박하게 움직임이 있는 거 보니까요. 이제 분당 경찰서에서 잠시 뒤면 강지환 씨가 수원지방법원 성남 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원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서 분당 경찰서에서 호송 차량에 오를 것 같습니다. 지금 취재진들도 지금 입구 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으니까 분위기가 이제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강지환 씨는 이른바 시쳇말로 한물간 배우가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브라운관에서 모습을 드러냈던 왕성한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 자 이제 분당경찰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기억나는 거 없다 그러셨는데 성폭행 혐의 모두 부인하시는 건가요? 스태프들이 있는 방에 왜 들어가셨습니까? 그 혹시 팬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은 없어요?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왜 여성 스태프 2명만 남겨두신 건가요?
혹시요, 이제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증거가 과연 어느 정도 있는지, 지금은 언론 보도로 알려진 상황으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사건 관련해서 아직은 며칠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이 무슨 브리핑을 한다거나 그런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김윤희 프로파일러 아직까지는 제일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는 신중하게 언론도 대처를 하고 판단하고 일단 그러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섣부른 추정을 좀 금물린다는 생각도 드는데 다만 중요한 건 과연 증거를 경찰이 어느 정도 확보했느냐, 그 피해 여성 2명의 진술만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을 당시 강지원 씨의 자택에서 정말 유의미한 증거를 어느 정도 확보했는지 이게 좀 관건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지금 결정적 증거가 나온 건 아니냐라는 추측이 많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결정적인 증거라기보다는 어떤 정황상의 피해자들의 진술이 확실히 일치한 부분이 있고요. 계속 강지환 씨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피해자 여성 방에서 자기가 정신이 든 건 확실하다, 맞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부분에 일단 포커스가 맞춰져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해바라기 센터에서 지금 결과를 기다려야 할 어떤 상황이든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네. 그런 부분과 피해자 진술 그리고 같이 있었던 스태프들의 참고인 진술이라든지 이런 정황들을 다 파악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예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 이동하는 시간을 고려해서 10시쯤 나올 거라 했는데 거의 그 시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거의 다 가렸고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 나왔습니다만 왜 그 방에 들어가려고 했는가는 본인이 알 거예요. 물론 기억나지 않는다고 깨어나 보니 정신을 차려보니 그 여성 2명이 있던 방이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었습니다만 글쎄요. 이 부분이 과연 어떻게 구속 전 피의자심은 영장심사에서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할지 오늘 잠시 뒤 오후쯤에는 결과가 나오겠죠. 그걸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국민적 관심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가수 유승진 씨가 그동안 이제 병역 기피 논란으로 17년 동안 한국에 계속해서 입국을 시도했는데 그때마다 거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비자도 발급되지 않고 그래서 이제 행정소송을 했거든요. 근데 1심에서도 유승진 씨가 패소하고 2심에서도 패소하고 이제 대법원에서 어저께 이제 선고가 내렸는데 네. 많은 사람들이 대법원에서도 역시 패소하지 않을까. 그래서 유승진 씨는 이제 영구히 귀국하지 못할 것 같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뒤집고 대법원에서는 이제 원고 승소, 유승준 씨 승고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1심과 2심을 잘못했다. 다시 한번 재판을 해봐라고 해서 2심 재판으로 다시 파기환송을 한 사건입니다. 네. 사실 어제 뉴스파이터가 이제 끝나고 얼마 시간이 안 지나가지고 이 속보가 나와가지고 저희 뉴스파이터 제작진들도 모두 깜놀했어요. 야, 이건 예상 좀 바뀐데? 라고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모두가 의아했던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인철 변호사님, 대법원의 판단 근거는 대체 뭘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좀 지나치게 가혹한 거 아니냐 그 처분이에요. 이게 과잉금지 원칙이라는 법의 원칙이 있거든요. 어떠한 사람이 잘못을 했으면 그 잘못에 해당하는 만큼만 어떤 처벌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입국금지 같은 경우에는 중범죄자 같은 경우에도 입국금지 기간이 5년이에요. 네. 근데 유승준 씨 같은 경우에도 중범죄가 저질렀다 하더라도 이미 5년이 지나 17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17년이 지났고 앞으로 3년, 5년만 입국금지하는 게 아니라 무기한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영원히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는 것은 좀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과잉금지 원칙 어긋는다. 이런 취지로 법원이 판결을 네. 내린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어제 대법원 판단은요, 김기혁 아나운서, 유승준 씨 본인과 그 가족들도 좀 예상치 못했다 이런 얘기 들려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전까지 계속 패소를 했었기 때문에 사실 이 3심에서도 잘 되지 못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다고 네. 해요. 예. 이번 기회에 유승준 씨가 이제 입국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그래서 생각을 했었고 네. 이 선고 소식을 듣고는 이 유 씨 가족들이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되면은 신유진 변호사님, 그럼 바로 내일이라도 유승준 씨가 맘만 먹으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예. 절차는 지금 이제 대법원에서 이
판단이 잘못됐다라고 파기환송을 해서 고등법원으로 보냅니다. 네. 고등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해서 대법원의 취지를 맞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아. 그러면 만약에 이제 고등법원에서 대법원 취지에 맞게 했지만 이걸 다시 재상고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럼 다시 대법원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부의 재판만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 그리고 이 비자 신청 발급 거부 처분이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것이지. 그게 뭐예요? 비자를 발급하지 않았던 거,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았던 처분이 위법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않았던 것이 위법하다는 것이 그 비자를 바로 발급해라라는 판결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 법원에 네. 앞으로도 긴 소송을 끝나고 나면 다시 비자 신청을 해야지만 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네네. 결국 대법원 판결을 다 따를 거예요. 고등법원도 그렇고 그런가요? 행정처도 그렇고. 이게 만약에 이제 대부분의 이제 판결 같은 경우에는 그 영미법 같은 경우에는 그 법적 구속력이 바로 생겨버립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법에서는 법적 구속력은 바로 생기는 건 아니지만 사실적인 구속력이 생겨요. 왜냐하면 대법원이 최종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하급심이 1심과 2심은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간혹 가다가 백에 하나는 대법원의 이런 판결을 따르지 않는 하급심 재판부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또 대법원에 가거든요. 그걸 소위 말하는 핑퐁 판결이라고 해요. 탁구처럼 왔다 갔다 한다고. 네. 근데 만약에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따르지 않고 그러면 다시 유승준 씨가 대법원에 항고하겠죠. 네. 그럼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 내릴까요? 자신들이 내렸던 판결을 똑같이 또, 내릴 거 아닙니까? 또. 그럼 또 다시 왔다 갔다 하니까 결국에는 하급심 판결이든 행정부든 결국은 대법원 판결을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일각에서는요, 김동철 원장님, 17년 동안 대한민국 땅을 못 밟게 하면 지칠만도 하고 또 이 마음도 많이 상해서 그래, 내가 다음부터는 대한민국 땅을 향해서 소변이라도 보는 줄 봐라. 이런 마음이 생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대한민국 땅을 밟고 싶어 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왜일까요? 유승준 씨가 이제 젊은 시절에 이제 스타가 되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미국에서는 살았지만. 그래서 모든, 부라든지 어떤 이제 팬심들도 다 얻었었는데, 네. 이제 본인이 이제 약속을 했던 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하고 간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어렸을 때의 그런 부분들로 했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분명히 후회를 하고 있다. 그래서 들어오고 싶다. 내 나라, 내 민족 팬심이 있는 곳으로 오고 싶다라고 계속 소송을 했었던 것이거든요. 네. 근데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고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이 생기고 왜 아빠는 본인의 고향으로 가지 못해라고 하는 어떤 가족에 대한 가족애와 같이 맞물려서 꼭 들어오고 싶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들 둘이 있던가요? 아들 둘이 있는 걸로 좀 알려지고 있는데, 쌍둥이란 말도 제가 들은 것 같고요. 그런데 실제로 2015년도 인터넷 방송 때 그 아이들, 자식들을 언급하기도 했어요.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외국에 살고 있고 또 미국 시민권자이긴 하지만 저는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한국의 혈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 아이들에게 제가 태어난 조국을 같이 제가 설명해주고 유승준이라는 이름을 주신 그런 한국에 제 아이들에게 그 땅을 보여줘야 된다는 게 제 의무라고 생각했고요. 저렇게 울먹울먹하면서 이제 자식들한테 한국 땅, 왜 아빠는 한국 땅 대한민국에 돌아갈 수 없어라고 물어보면 괴로웠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그러니까 왜 판단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요, 여론은요, 대법원 판단했기 때문에 여론이 그럼 이제 다 들어오게 하자. 천만의 말씀이 아직도 여론은 싸늘해요. 그런데 이인철 변호사님, 네. 유승준 씨가 입국을 하려면 다시 이제 비자를 신청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비자로 들어오는 거예요? 유승준 씨는 국적이 미국 국적이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려면 이제 비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신청하면 F4 비자, 재외동포 비자라고 합니다. 이 재외동포 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체류를 계속할 수가 있고요. 3년씩 계속해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른 비자에 비해서 좀 영주 기간이 길고요. 그다음에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고 우리 국민으로서 갖는 선거권, 피선거권 빼고는 대부분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로바로 피드백이 오네요. 뉴스파이터 보시는 분들 많은가 봐요. 이남 이녀라고요? 이남 이녀? 이남 이녀랍니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자식이 이남 이녀든 이남 일녀든 뭐가 중요해요. 어쨌든 자식 때문에 지금 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지금 이거는요, 김동철 원장님.
병역 문제는요, 대한민국에서 진짜 민감한 문제예요. 이게 대법원이 판결했다고 해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모든 여론이, 그래, 돌아오게 하자, 환영해주자, 입국, 플래카드 걸고 하자, 이러진 않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리얼미터라고 하는 여론조사기관에서 리얼미터. CBS에서 의뢰를 해서 19세 이상의 남녀 성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6대 4 정도로 네. 아직은 입국 반대 여론이 아주 높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뭐라고 이번 판결에 대해서 김기현 아나운서 심경 밝혔어요, 유승준 씨는? 네, 유승준 씨는 어쨌든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한다. 그리고 평생 반성하면서 살겠다. 이런 입장을 또 밝혔고요. 그 뒷부분에는 어쨌든 대중의 비난의 의미를 잘 알고 있다.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 반성하는 자세로 살겠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 기여하면서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래요. 일단 여론은 싸늘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가 또 중요한 거예요. 눈 부릅뜨고 가면 많은 분들 지켜볼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앞으로의 지금 그러면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앞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반발 같은 심리,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한번 지켜볼 거예요.